네, 이제 금방 과분하게 대접을 받은 백승종입니다. 우리 강좌는 중용에 관한 강좌죠. 그러니까 중용을 두 가지 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용이라고 하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죠.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권의 책이죠. 그래서 그걸 네 권의 책을 영어로는 말 그대로 four book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권의 책. 그래서 그 네 권의 책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중용이다. 이 중용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명구죠. 유명한 구절들을 한 번씩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한번 쳐다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강좌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즉 중용의 내용을 좀 한번 들여다본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용이라는 책이 조선 500년 유교 국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에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용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우리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걸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대한민국 21세기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펼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1강에서는 중용이라고는 책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당시의 미래지향적인 선비들에게, 15세기 선비들에게, 15세기의 왕들에게 중용이 안착된, 중용이 딱 착륙이 돼서 중용이 그들의 마음의 양식이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중용은 조선사회에서 어떤 담론의 중요한 매개가 됐을까, 용매가 됐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16세기 중용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렇게요. 예,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거는 16세기의 중용의 역할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4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16세기 중용의 역할은 제가 책 속에서는 자세히 저 나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번의 강의 속에서 전체를 한번 훑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래도 좀 맛보기로라도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16세기의 중용은, 그러니까 16세기 하면 여러분은 누굴 떠올리십니까? 퇴계가 생각나시죠? 율곡이 생각나시죠? 그 밖에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직계 조상님들 중에서도 16세기에 큰 학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16세기는 정말 특히 중종, 명종, 선조 때는요, 어느 집안을 막론하고 큰 인물이 다 있었어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에게 중용은 뭐였을까? 그 할아버지들에게 중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본이 되었다. 중용에서 얻은 지식이 성리학을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와 기에 관한 논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단과 실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여러분 다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듣지 못하셨지만 대개는 다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이야기, 사단이니 실정이니 이이니 기니
도시민이, 인시민이 하는 것들이 다 중용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에서부터 촉발된 형이상학적 관심이 16세기에는 꽃을 피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이해가 현실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17세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야, 우리가 너무 멀리 갔어. 우리가 너무 뜬구름 잡는 방향으로 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들 중에서. 그 할아버지들은 다시 성리학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가져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학의 발달이에요. 예학. 예학이라고 하는 건 17세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네요. 예학이 발달해. 예학이란 건 뭐냐면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사를 모실 때는 어떻게 차린다.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어떻게 절차를 밟는다. 또 임금님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임금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예에 관한, 예는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거죠.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멀리, 유교가 너무 멀리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내려서 실천적인 유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예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체화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서 성리학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어디 있었냐면 이른바 별예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별예. 그냥 상식적으로 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예법을 따라야 할지가 명확하죠. 책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꼬인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그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늘 또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에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도대체 이걸 2년을 복을 입어야 되는지 9개월을 입어야 되는 건지 12개월을 입어야 되는지가 아리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또 예학이 현실 속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예학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정치화되면서 정치 쟁점화되면서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 흐름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기 때문에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요구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유교 경전에 관한 권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사회 기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유교적 가르침과 유교적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많은 선비들이 생겨요. 그 많은 선비들은 결국 모든 해석, 경전에는 사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그거 다 한문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한문의 대가인데 한문을 보고 해석을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답을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 끄덕끄덕 하시게 될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텍스트가 유교 경전의 텍스트들이 너무 오래된 텍스트들이에요. 말하자면 주자가 만든 텍스트가 아니고 주자보다도 1500년쯤 전에 주자가 태어나기 1500년쯤 전에 1000년쯤 전에 만들어진 텍스트들이니까 이런 텍스트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변질되었을 거라는 혐의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 번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구절들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법을 잘 동원해도 말이 잘 안 통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에요. 용비어천가를 지금 딱 갖다가 여기다가 쫙 화면에 띄워놓고 우리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글 우리 다 알잖아요. 용비어천가를 여기다 딱 놓고 해석합시다 하면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게 불과 5, 60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사이에 말이 많이 변해가지고 훌륭한 사전이나 훌륭한 문법적 지식이 없이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것이 많아요.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문도 1000년, 2000년이 된 한문은 2000년 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한문이에요. 문법이 달라요. 어휘가 달라요. 뜻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중요한 경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주자는 몰랐는데 아는 귀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경전의 해석을 둘러싼 시비가 끊임없이 계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어쨌든 판단을 해야만 이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우리 선비들은 17세기의 보수적인 선비들은 기준을 두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 한들 주자보다 낫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일단 미심적인 모든 것들은 주자, 주의 선생이 뭐라고 해석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맞는 걸로 보자. 딴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17세기의 조선에서는 주자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참고서를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고 창의력이 있고 집중력이 뛰어난 우리 선비들 중에서 일부는 주자의 해석에, 모든 해석이 아니고요, 주자 해석의 일부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새롭게 다시 정리하려고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수의, 말하자면 선각자죠, 소수의 지식인들과 다수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학자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충돌은 단순히 학문적인 충돌이 아니라 기본은 학문적인 충돌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당파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때가 있었더라. 그게 이제 17세기에 매우 심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사문난적이라는 낙인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17세기가 되면은 전통주의자들이 권위주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그런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압살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교적 책은 사서 가운데서도 바로 중용이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용에는 워낙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추상적인 얘기라는 건 본래 사람마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학문이 17세기 학문은, 우리나라의 학문은 고도로 발달했다고 봅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세련된 그런 단계였거든요. 자, 중용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죠. 지나치게 이 중자를 지나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남지도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태도를 우린 보통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싸울 때 당신 입장은 뭐야? 아, 뭐 나야 중용이지. 나야 뭐 누구 편드나? 나는 양쪽을 지금 잘 보고 있어. 난 누구 편드는 사람 아니야. 나는 불편부당. 어느 쪽을 편들지도 않고
어느 당에 속하지도 않아. 나는 나야.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용의 태도인데요.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는 사문이란 말은 사문은 사자는 이게 이사자예요. 이 글, 이 학문, 이 스쿨, 이 학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문이라고 했을 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난적,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즉 유교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둑놈. 그러니까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겠습니까? 낙인인 거죠. 이거는 일종의 파문인 거죠. 너는 우리 성리학자들 그룹에서 너는 쫓아낼 거야. 너는 누가 길거리에서 너한테 봉변을 하고 너를 설사 죽인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말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할 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사문난적으로 꼽힌 사람들이, 사문난적으로 지적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가 중에 대가였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었냐면 윤휴가 있었고요. 윤휴는 17세기 남인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구미에 있는데 구미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미에 있는 선비들은 다 어떤 당파에 속했습니까? 남인에 속해 있었죠. 구미에 있는 선비들은 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남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인이 숫자로 보면 17세기 당대에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경상도가 워낙 크잖아요. 경상도는 전라남북도 하고 충청남북도를 합치고 거기다 경기도 일부를 합친 만큼의 면적이 경상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가장 인구가 많죠. 한 도로서는. 그런데 경상남도는 상당 부분이 원래 북인이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북인은 광해군 때를 고비로 해서 소멸이 돼버리고 남인에게 포섭이 되고 흡수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체가 남인이죠. 거기다가 이제 전라도에도 남인이 있죠. 충청도에도 남인이 있죠. 경기도에도 남인이 있죠. 그리고 서울에도 남인이 있죠. 황해도에도 남인이 있죠. 그렇게 보니까 숫자로 보면은 남인이 가장 많았죠. 그 많은 남인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17세기에 최고 학자로 가 바로 윤휴였어요. 그런데 이 윤휴를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윤증도 사문난적으로 몰리는데요. 윤증은 누구냐면 윤증은 남인이 아니고 비교적 남인과 가까운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 윤증이 속한 그룹을 세상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소론이라고 불러요. 소론. 그러니까 서인이 쪼개지면서 송시열 중심의 선비들을 노론이라고 하고, 송시열이 당시에 나이가 많았으니까 늙을 노자 노론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윤증이 나이가 훨씬 젊었기 때문에 소론이라고 해요. 윤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윤증을 또 사문난적으로 몰고, 그 다음에 박세당도 윤증과 더불어서 17세기에 소론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문난적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정제두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정제두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나라에 보기 드문 양명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는 당시에 뭐 거의 100% 성리학이고요. 뭐 남인이든 노론이든 소론이든 북인이든 다 성리학이고요. 그저 몇 명밖에 안 되는 양명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양명학자들은 양명학자가 아니라고 속이면서 양명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애처로운 불우한 환경에 놓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탁월한 학자가 정제두였어요. 그 정제두도 사문난적이라고 몰리니까 결국 판국이 어떻다는 것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노론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남이나 소론이나 기타 다른 부류의 선비들을 아주 사정없이 탄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시비를 보면은 시비의 시작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용장구 집주. 이건 책 이름이죠. 그러니까 중용장구라는 것은 이제 중용을 말하는 거고요. 중용의 텍스트와 더하기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커멘트들이 있잖아요. 주석들이 있죠. 그걸 모아놓은 아주 훌륭한 책이 중용장구 집구인데 그것을 윤휴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한 것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을 둘러싸고 사실은 학자가 바꿀 수도 있는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마 이게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요한복음을 또는 마태복음을 교회에 다닌다면 성당에 다닌다면 그거를 지금까지 전해온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순서도 바꿔놓고 몇 구절은 완전히 빼버리고 새로 몇 구절을 넣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해봐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사문난적 시비와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순수하게 학문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인데 학문 이상이었다, 성리학은. 마치 종교 경전이 한 권의 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전 이상이듯이 그건 뭐 불경을 뜯어 고쳐도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 단어로 하면 책을 canonize. 캐논이라는 건 법전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책을 법전화하고 나면은 사실은 자유로운 연구가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성화하는 경지에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해석이죠. 해석을 해본다면 당시 조선에서는 그 중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수십만 명의 선비들이 중용을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책자였으면은 뭐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론이 움직이게 된 거는 다수의 선비들이 나도 그거 좀 알아. 그런데 쟤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렇게 뜨거웠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의 입장, 왕이 개입을 하거든요. 이 사문난적 시비에 왕이 깊이 개입해요. 숙종이 깊이 개입해요. 그럼 왜 깊이 개입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왕이라면은 사실 현실 정치를 하는 책임자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내가 현실 정치에 책임이 있고 최고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 왕으로서. 하지만 나에게는 더한 사명이 있다. 라고 조선의 왕들은 생각한 거예요. 현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나한테 무엇일까? 그것은 정학을 지키는 것이다. 그거죠. 유교, 성리학을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훼손하도록 놔줘서는 안 된다. 올바른 학문이 이 나라에서 발전하도록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왕인 나에게 있다. 그렇게 왕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뭐 그거야 학자들이 논의하는 거고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뭐 지금의 대통령 같으면은 무슨 반도체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하든 저런 논의를 하든 난 그건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아니야. 그럼 뭐 반도체 학회에서 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미루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렇지를 못한 거죠.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고 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사서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사서의 질서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학자들 사이에 논란에 그치지 않고 임금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임금님이 확실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피바람을 불러왔다. 그게 바로 이제 숙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텔레비전에서 캡처를 한 화면이거든요. 역사 한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용을 해석하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즉 주자는 옳아라는 입장에서 이 논란을 끌고 갔던 인물이 송시열인데요. 우암 송시열인데요. 그는 이제 노론의 최고 거두였죠. 그런데 그는 실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옆에는 이제 한문이 나와 있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주자 이후로는 한 가지 이치, 하나의 글자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주자가 모든 것을 이미 다 제대로 해석을 했다. 무슨 의혹이 있다고 논란을 일으키는가. 주자가 이미 완전한 유권 해석을 했는데 윤증이 뭐라고, 윤휴가 뭐라고, 박세당이 뭐라고, 정제두가 뭐라고 감히 왈가불가하는가. 이놈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학자의 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벌떼와 같은 이제 상소문이 일어나고 정치 쟁점화 됐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이에요. 진짜 일인데요. 윤휴하고 송시열은 본래는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용을 둘러싸고 싸우기 전에는 당파는 달랐지만 실은 굉장히 친했어요. 1637년 인조 15년에 21살짜리 윤휴와 30살짜리 송시열이 속리산에서 만나요. 윤휴도 송시열도 그 당시에 아주 촉망을 받던 젊은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하루 저녁을 속리산에서 초가집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송시열이 뭐라고 자기의 소감을 적었냐면 30년의 독서가 가소롭다 그랬어요. 자기 나이가 30살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책을 읽었지만 이게 윤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나니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윤휴를 존중했어요. 이 친구는 나보다 9살이 적지만 나의 스승일세. 참으로 귀한 친구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야말로 친구였던 것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7년 뒤에 1644년 인조 22년에 윤휴가, 그러니까 윤휴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호걸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휴가 중용설이라고 하는 뉴북이죠. 새 책을 쓴 거예요. 인쇄를 한 건 아니고 정설을 했어요. 다 정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중용에 관한 지금까지 최고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중용 장구 집주를 완전히 윤휴가 뜯어 고쳤어요.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 있는 챕터가 있잖아요. 제1부, 제2부, 제3부, 1장, 2장, 3장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윤휴가 다 편집을 해버렸어요. 편집을 하고 주석도 그 해석을요. 해석도 많은 부분에서 주자가 한 해석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새로 해석을 해서 주자는 틀렸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이 규절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장안의 화제가 된 겁니다. 우리 조선의 대천재 윤휴가 약관 28살에 이런 희대의 보물을 썼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원고를 베껴가지고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그걸 읽고 좋아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 하나가 누구 손에도 들어갔겠어요? 송시열 손에 들어갔죠. 송시열이 그 윤유의 중용서를 쫙 읽는 순간 몸에 소름이 돋고 거의 기절할 뻔한 거예요. 이놈은 요물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신 구절 있잖아요. 주자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밝혀놨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이거 정말 요물이구나 해서 편지를 써서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지금 자네가 신기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주자는 너보다는 학문이 몇 배가 높아. 그러니 자중하라.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충고를 한 거죠. 자기 나름으로는. 그런데 윤유는 그 충고를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옳지 주자가 옳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게 큰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큰 문제가 됐어요. 두 사람 다 굉장한 학자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비를 가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유가 맞다든가 송시열이 맞다든가 그런 말은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보다는 윤유도 엄청 큰 학자고 송시열도 엄청 큰 학자죠. 감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그럴 상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 일리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윤유와 송시열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용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17세기 조선의 현실을 직접 다룬 책은 아니잖아요. 그 책을 서로 다르게 읽었던 이 두 사람의 큰 학자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이 훨씬 그냥 주먹 싸움이 아니라 핵폭탄을 던지는 그런 싸움이 됐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을 겪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던 거죠. 복수.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이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윤유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결과에 구애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치욕을 저 오랑캐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당장 청나라로 쳐들어가서 죽든가 살든가 결단을 내야 된다. 이렇게 윤유는 봤어요. 참 의기남하죠. 송시열은 어떻게 봤냐면 의리로 보면 복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들은 지금 중국 전체를 다 집어삼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세를 불리고 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정묘호란으로 이미 대타격을 받은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을 다시 전쟁터로 내몰고 승산도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두 개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17세기의 현실 속에서는 정책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둘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가든가 아니면은 가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예비군 훈련이라도 강화하는가 뭐 그런 쪽으로 현실적인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남인의 영수로서 노론의 영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예송이 터진 거예요. 예송이. 예송이란 말은 아까 제가 예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실천, 유교 실천으로서의 예법. 그런데 그게 아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교묘한 케이스가 왕실에서 발생하면서 그때 임금님의 복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3년상으로 할 것인가, 1년상으로 할 것인가. 정확하게는 임금님이 아니고 대비의 복을, 그때 늙은 대비님이 살아계신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면서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제가 참고로 덧붙일 말은 17세기에 왜 조정이 이렇게 시끄러웠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맥락도 있어요. 다른 맥락은 뭐냐면 기후위기가 왔거든요. 16세기와 17세기는 북반구의 모든 나라가 아니고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후위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겨울이 너무 춥고 여름이 너무 덥고 비나 눈이나 우박이 오지 않아야 할 때 너무 많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오늘날에 우리는 그걸 분리하잖아요. 그죠? 이건 기후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에 이런 변고가 일어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그 이유를 정치에서 찾거든요.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왕이 뭘 잘못한 건가? 재상이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즉 사람들의 잘못이 결국 기후위기로 연결되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적 싸움이 훨씬 더 거셌고 복잡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예송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제 예송이란 말은 예를 둘러싼 소송이죠. 기해년에 일어났던 예송, 갑인년에 일어났던 예송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복을 어떻게, 중이 아니고 종이에요.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복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효종비, 효종의 왕비죠.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분, 그분이 바로 자의 대비예요. 자의 대비라고 하는 분이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자의 대비는 누구냐면 인조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인조라고 하는 왕의 계비입니다. 그러니까 효종한테는 족보상으로 보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때 이 서인은 효종은 적장자가 아니다. 효종은 적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장자의 복을 입을 필요는 없고 효종은 왕이지만 왕을 위한 예법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왕도 선비다. 그러니까 사대부가의 상복과 기간이 같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송시열 등은 자의 대비가 1년 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유권 해석을 윤유를 비롯한 남인들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효종이 적장자가 될 수 있다로 본 거예요. 왜 될 수 있다라고 봤냐면 계보상으로 보면 효종이 큰아들은 아니죠. 효종은 효종 위에 소현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장자가 된 거다. 그렇게 남인은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인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예법상으로 보더라도 왕이 사대부와 똑같은 이해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왕은 좀 더 등급이 높은 예를 적용해야 된다. 왕실은. 그렇게 해서 결국 좌이대비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답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년, 한쪽에서는 3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을 입는 거하고 3년을 입는 것은 윤리 도덕상의 의무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잘못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유교적 이상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파에서는 결사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여러 고전을 인용해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런 사례는 없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래 살아가지고 양자가 어머니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인 거죠, 이게. 그럴 때 살아남아있는 양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얼마 기간 동안 복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서인의 승리로 넘어갔어요. 예송에서.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는 효종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효종의 왕비가 좀 더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이걸 보면 하나는 눈에 들어오죠. 뭐 이거 너무 복잡한 얘기 같으니까 남자하고 여자 누가 오래 살아요?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조는 돌아가셨지만 물론 계비이긴 하지만 인조의 왕비는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효종은 돌아가셨지만 효종의 왕비인 효종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때는 숙종이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서인은 9개월이 옳다 주장하고 남인은 1년이 옳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또 눈에 들어오죠. 뭐가 들어옵니까? 서인보다는 남인이 상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다? 다 길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중하게 보고 있다. 구미의 선비들은 예를 중하게 보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서울의 선비들은 예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빨리 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경상도 선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느려서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두 개 다 서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남인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기간이 더 기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 승리를 했느냐, 누가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이 도대체가 우리 오늘날 21세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에는 죽고 살고 문제가 되어 있었다. 왜? 유교사회니까. 그 유교사회는 뭔데? 유교사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인간의 행위에 투영된 그림자 같은 것을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라고 하는 것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게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해석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정한 것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지 않게, 남는 사람은 남지 않게, 즉 중용을 잡기 위해서 예를 정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한마디 더 보태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효자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 3년이 아니라 30년도 통곡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공자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이 야박한 사람, 도덕심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를 산소에 묻기가 무섭게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탕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리 끝에 아버지를 여인 아들은 햇수로 3년, 달수로 하면은 한 26달 정도 돼요. 한 26달 정도는 상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적에 대개 한 3년은 지나야 그래도 젖도 떼고 기저귀도 떼고 그러잖아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의 효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하고 팔촌이 돌아가신 거하고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고 팔촌이나 칠촌은 나한테 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러니까 당연히 상복을 입는 기간도 짧아져야 되는 거죠. 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한 것을 그냥 눈대중으로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걸 다 고려해가지고 탈수를 정한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법에 관한 제도가 문란해지면, 무너지면은 가족 사이의 기강이, 위계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대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어떻게 3년상 하시나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뭐 49일만 돼도 그냥 홀라당 다 지나가 버리고 49일은커녕 뭐 그 다음 날부터 텔레비전 보고 뭐 일주일 뒤에는 이미 노래방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을 이제 1분 뒤에 쉬는 거예요. 이 법을 무너뜨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아주 우리 를 절단을 내는 사문난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에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이거는 철회를 해라 하는데 철회하지 않아. 그러면 사약을 먹여서라도 이런 나쁜 놈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복수국이 되는 거예요. 송시열은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드디어는 사약을 먹이고 윤유가 쓴 모든 책들을 다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쁜 책을 남겨놓으면은 뒤에 어떤 놈이 또 이것을 들먹이면서 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그런데 그 송시열의 세월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남인들이 복수를 하는 거죠. 9년 뒤에는 송시열도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야말로 사문난적이다. 이건 사약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 세상을 뜨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몇 살 때 사약을 마셨냐면 81살 때 사약을 마셨어요. 81살 때. 그러니까 81살이면요. 그 당시 81살이면 지금으로 보면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으로 보면 아마 120살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40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을 살았어요. 요즘은 보통 사람들이 80은 살잖아요. 그러면 뭐 160살이 되는 건데 그건 너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100살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사약을 먹고 그렇게. 이 송시열입니다. 그리고 그 윤휴의 책은
백호 전서인데 송시열 쪽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윤유의 자손들이 그 원고를 다 내줬지만 한 부가 더 있었어요. 한 부가 더 있었어요.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게 8대 손에 가서 일제시대에 가서 그게 책으로 인쇄가 돼요. 그 책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아주 거질의 백호전서라고 하는 아주 거질의 문집이 있어요. 송시열도 물론 어마어마한 문집이죠. 송시열의 문집은 수백 권이에요. 수백 권. 한 3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유도 보시다시피 뭐 볼륨이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덕과 용언에 힘써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용덕을 행하며 용언을 삼간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덕이란 말은 중용의 덕이겠죠. 그러니까 딱 적절한 넘치지 않은 그런 덕을 실천하라 그런 말이고요. 또 말도 그러니까 용언을 삼가라는 말은 이건 좀 해석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용언을 힘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라. 행동만 중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도 중용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깎아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실상에 부합하도록 하라. 그게 이제 중용의 가르침인 거고요.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우리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따지고 보면 중용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5장에 행원 필자이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행원, 멀리 가려면은 자이, 이는 가까울 이자거든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만점을 맞고 싶어도 빵점짜리가 바로 만점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10점을 맞고 20점을 맞고 30점을 맞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다. 재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하루아침에 재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 회사 일부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회사라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경험을 쌓고 이렇게 차근차근 일확천금을 할 생각은 하지 말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말할 적에 과연 제도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과 주고받은 말씀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어디에 문제가 있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유익한 대화였어요. 그런 유익한 대화였는데 여러분도 관심이 있을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지구상에 있는 특정한 나라로부터 어느 제도를 배우면 된다거나 어느 나라를 모범으로 삼아서 가야 한다거나 그렇게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아무것도 없이 문제투성이었을 때에는 뭐 네덜란드에 가서 배울 것도 있고 영국에서 배울 것도 있고 독일에서 배울 것도 있고 미국에서 배울 것도 있고 배울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열심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된 거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무역 적자가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2, 3년 전에 우리가 도달한 수준을 가지고 말한다면 GDP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세계에서 10위권의 국가가 됐고요. 또 작년에 어떤 그 미국의 언론
기관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국력을 가지고 말한다면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 본다면 세계에서 5위 또는 6위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참고서는 없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는 남들이 우리를 배워야 할 때가 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만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50년 전에는 우리가 노래를 만들거나 무슨 영화를 만들 적에 미국 것도 배워야 됐고 프랑스의 샹송도 배워야 됐고 이태리의 칸초네나 뭐 참고할 게 많았죠. 그런데 이미 BTS가 나왔고 이미 영화 기생충이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서 팝송을 더 배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죠. 이제 우리는 K-팝이나 K-드라마는 다른 나라의 드라마나 다른 나라의 유행가를 보고서 배우는 단계가 아니다. 남들이 우리 걸 좋아하면서 배우는 상황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노래, 새로운 영화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거다. 교육이든 뭐든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참고서에 의지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의지해야 되는 어찌 보면 매우 자랑스러운 상태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은 불안이기도 하다. 그런 거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제도가 필요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제도보다는 어디에 비중을 두냐면 인물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 20장에 보면 위정이 제인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위정, 정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잘하는 거겠죠.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중용을 읽지 않지만 제가 이 고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수백 년 동안 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것을 한 번도 안 본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을 적에 인물 위주로 뽑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좋은 벼슬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부터 찍고 봐요. 왜 그랬죠? 그 사람 실력 있잖아. 그 사람 인물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보는 기준이 좀 다양하면 좋은데 아직도 은연중에 굉장히 은연중에 공부 잘한 사람, 어려운 시험 합격한 사람, 그거를 최고 인물로 생각하고 아니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인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좋은 전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과연 21세기, 22세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중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인물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는 반절쯤은 좋고 반절쯤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중용에 정말 좋은 부분이 또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용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제 공부가 부족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강조한 데 중용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성리학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중용 20장에서 보면은 5개의 관계로 보고 있죠.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형제와 친구. 그 관계가 조화와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임금님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까 군신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임금은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나?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쩐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군신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는 다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와 나, 직장과 나, 지역사회와 나, 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자, 부부, 형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제는 뭐 사실상 또 형제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형제는 거의 소멸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친구. 이렇게. 즉, 크게 보면 5개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3개는 가족 관계인 거예요. 부모 자식과 부부와 형제들. 가족 관계. 가족 관계가 조화로워야 된다. 사랑이 넘치는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인데 2개는 다 이제 사회적인 관계인 거죠. 친구와의 관계. 그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본 거고요. 이해관계를 떠난 운명적 동반자의 관계라고 본 것 같고, 군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장이나 공동체와 나, 사회 조직과 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용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내면의 교양이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속으로 갖춰야 할 어떤 내공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 내공을 3가지로 이야기하죠. 그 3가지가 지와 인과 용입니다. 지와 인과 용. 지인용. 지인용, 이것은 천하의 달돈이라. 천하의 가장 중요한 도리이다. 이렇게 봤어요. 원칙이다. 그러면 지는 뭐겠습니까? 딱 봐도 알겠지만은 지혜겠죠. 지식 또는 지혜, 정보. 즉, 지적인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 사람이 잘 살아가려면.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성품.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성품.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좋은 마음. 선의. 그것이죠. 그 다음에 용이 또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용. 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과감함, 단호함, 그죠? 또 진취적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이 지인용이 천하의 달떡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달떡은 지금 송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달떡이다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3가지 중에 나에게는 무엇이 있고 나에게는 무엇이 좀 부족한가. 이런 것을 좀 가끔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여유롭고 또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3가지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지인용은 무엇일까 하는 설명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에 관계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그게 100점이에요. 배움을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깝고, 뭐 불금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지인용 중에 지는 짱이고, 그 다음에 힘써 행하는 것은 인에 가깝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써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인에 가깝다. 인을 거의 성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조금 여러분에게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진취적이고 단호하고 용감한 것을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치를 아는 마음이 그 기본이라고 봤어요. 수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나의 수치야. 즉 용기라고 하는 것은 좀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결국 자존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뒤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유혹이 생겼을 적에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용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혹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높은 자존감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자신의 기대. 내가 이런 정도에 무너질 사람은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코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참을 수는 없지.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좀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이 수치를 아는 마음이다 라고 옛사람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현대적으로 보면 수치를 아는 마음은 나 수치 그거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에게는 지식과 그 다음에 인간성이죠. 따뜻한 인간성과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있을 때에 중용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용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래의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 중용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덕도 있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중용의 답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라는 거죠. 성실이라고 하는 그 글자라는 거죠. 진정성이라고 하는 글자라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글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용 20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9가지 존경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다 라고 했어요. 그 오직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성실이라는 성입니다. 사람은 성실할 때만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중용을 안 읽어도 중용의 정신을 우리는 체화하고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해고가 발생해요. 구조조정을 해요. 그럴 때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제1번 타자로 아웃시키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지각 많이 한 사람, 결근 자주 한 사람, 업무 빵꾸낸 사람이거든요. 그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성의가 부족해서, 성실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오고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것도 인정하고 진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 사람을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중용을 안 읽었어도 중용을 안 읽은 지가 우리가 중용을 안 읽은 지가 100년이 됐지만은 500년 동안 중용을 읽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0년쯤 힘으로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금요일 날 중용 공부를 또 하시니까 여러분은 천년을 중용의 정신으로 사시겠죠. 좋아요. 이제 중용에서 직접 배운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윤유 얘기를 좀 더 하면 송시열이 임금님에게 올린 글에서 윤유를 이제 그야말로 결단을 내버렸잖아요. 처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송시열에 관해서 말씀을 하자면은 제 소감은 송시열의 글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송시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첫째는 글을 엄청 잘 쓴다.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송시열의 책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을 하면 다 글이야. 그래서 글이 엄청 많고 글이 굉장히 생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격정적이에요. 격정적.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주 넘쳐요. 81세에 사약을 먹고 죽어야 할 만큼 에너지가 넘쳐요. 아주 에너제틱하다.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진정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었어요. 그걸 너무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성리학적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임금님한테 올린 상소문의 일부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윤유는 편파적이었고 언행이 지나쳐 주자를 함부로 헐뜯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는 논설까지 붙여서 감히 자기 자신을 공자에 견주었고 주자를 공자의 제자인 염구에 빗대었습니다. 그가 어그러지고 못됨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문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러니까 윤휴가 중용설이라는 책을 지어서 그 책이 사방에 퍼졌을 때를 얘기하죠. 그때 조정 대신들로부터 벼슬 없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윤휴가 주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윤휴의 글을 돌려가며 베끼고 과장하며 남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이름이 난 사람일수록 중독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때 그 윤휴가 중용설을 썼을 적에 그 중용설이 전국에 말하자면 독서계를 휩쓸었을 때 상황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 글을 쓴 윤휴도 윤휴고 그걸 죽어라고 반대하는 송시열도 송시열이고 그 글에 열광했던 우리 할아버지들도 역시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문난적의 시비가 일어난 것은 왜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는데 저는 세 가지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아주 말하자면 낮은 수준에서 본다면 아주 평범한 수준에서 본다면 송시열의 질투심이 작동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속리산에서 만났을 때부터 송시열은 내심 윤휴가 자기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휴를 매우 사랑하고 부러워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게 질투심을 느꼈던 것도 또한 숨길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윤휴가 이렇게 독창적인 저술로서 그냥 일약에 전국을 강타한 슈퍼스타가 됐을 적에 송시열은 속이 뒤집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이제 아주 낮은 차원에서 평가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로서는 남인을 탄압할 수 있는 절호 찬스로 본 것이 또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인의 모든 선비들이 다 윤휴를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향해서 돌듯이 그렇게 최고의 선비로 떠받들고 있는데 그가 마침 주자를 건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으면 남인 전체에게 오물을 쏟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해석도 또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숙종은 그 문제를 사실은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대들은 너무나 학문이 높고 나는 아무리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그대들의 학문을 따라가지 못하니 그대들이 이렇게 논란을 벌이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 난 현재로서는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숙종이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숙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학문적인 논란을 이용해 가지고 한편을 완전히 압살하는데 써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숙종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강화하는 미천으로 학자들의 논쟁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해석이 옳고 어느 해석이 그런지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당시 우리 한국 사회가 도덕 지상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양면의 칼날인 것 같아요. 사람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도덕성을 너무 따지게 되면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어때요? 구별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시열도, 숙종도, 윤휴도 다 성리학적인 의미에서의 훌륭한 선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 게임이 일어난 거고요.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치 투쟁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강점이기도 하고 엄청난 약점이기도 하다. 그런데요, 왜 약점이 되냐면은 결국 이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 옳은 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틀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원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는 이런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인, 오늘 현실 정치를 제가 깊숙이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이 정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 어떤 야당 정치인이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대안이 지금 현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과 어떤 점에서 좋은가, 나쁜가, 이득이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것을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10년 전에 뭘 했나, 10년 전에 뭐 잡히는 게 없으면 20년 전에 뭘 했나, 20년 전에 잡히는 게 없으면 25년 전에 뭘 했나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를 불고 불어가지고 그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불면서 옆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지 않나. 그게 이제 제가 특히 유럽에서 15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경제남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일본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현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안은 다 실종이 돼버리고 그 특정한 정치가들의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서 계속 그 얘기만 죽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칠 줄 모르고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왜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만 옛날에 있었던 사소한 행위로 돌아가는가.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냐면 그 나쁜 놈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 되거든요. 그 나쁜 놈이니까 안 되고 얘는 착한 사람이니까 된다는 거는 결국 흥분올부 게임을 아직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돼서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덕성은 중요하지만 도덕성 검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윤휴가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해석이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창의적인 해석이다. 좀 더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을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표결 자체를 표결로서 정해야 할 사람들이 막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연출되지 않겠지만은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송시열이 오래 살았으니까 송시열이 계속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윤효와의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윤증과의 관계, 윤증과 그 아버지인 윤선과의 관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본래 송시열과 송시열이 이제 노론의 우두머리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소론의 우두머리가 됐던 윤증은 사제 관계입니다. 송시열이 선생님이 윤증이 송시열의 매우 큰 사랑을 받은 촉망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윤증의 아버지가 송시열과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였어요. 윤선거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그 윤증의 아버지인 윤선거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약간의 문제가 도덕성론에 걸려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약간의 문제란 뭐냐면 윤증의 아버지인 윤선거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젊은 선비로서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사신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죠.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그 윤선거가 아주 강경하게 청년 시절에요. 그 사신을 목을 베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사신이 그 청나라의 사신이 결과적으로 보면 청나라도 병자호란을 꼭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 조선이 좀 허리를 굽히면은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워낙 윤선거와 같은 강경파들이 그 사신의 목을 따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나라의 사신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청나라로. 그러니까 엄청난 외교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가 병자호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윤선거는 어머니, 아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그 강화도가 청나라 군대죠. 후금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윤선거와 같이 과거에 청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던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적당하다고 사람들이 봤을까요?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자결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봤고요. 실제로 윤선거의 아내도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윤선거의 친구들도 자결을 한 친구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선거는, 그러니까 윤중의 아버지죠. 자식을 버리고 어린 자식들을 거기다 놔두고 윤중과 온의를 놔두고 자기 혼자만 강화도를 몰래 빠져나가서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이 끝났습니다. 선비들이 윤선거를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변절자라고 보는 거죠. 이 도덕지상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윤선거는 자기의 결함을 알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윤선거는 현실 정치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과거 시험도 치지 않고 시골에 틀어가고 공부만 죽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죽어라고 하는데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던 송시열과 좋은 친구가 돼서 서로 노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윤선거가
송시열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먼저 사망을 하니까 그 아들인 윤증이 송시열의 제자이기도 하죠. 선생님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비문을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비문을 씁니까? 못 씁니까? 뭐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송시열은 일단 거절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하고 매우 친한 친구지. 자네도 알다시피. 하지만 자네 아버지에 관한 전기를 내가 쓰기는 부적절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아주 잘 쓰고 유명한 학자가 송시열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친한 친구고 자기의 스승이기 때문에 윤증은 계속 송시열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이 하나의 조건을 붙여서 글을 씁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자네가 그러면 나에게 이토록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든 간에 다른 말은 하지 말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 윤증이 당연하죠. 선생님이 쓴 글에 제가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송시열이 자기 친구의 죽은 친구의 전기를 쭉 쓰면서 다 예쁘게 잘 썼는데 한 귀절이 들어갔어요. 그 한 귀절이 바로 뭐였냐면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이 친구가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은 차마 뭐라고 말로 하기 어렵다라고 썼어요. 그 말은 칭찬입니까? 비판입니까? 은근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걸렸습니다. 그 구절이. 그래서 자꾸만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죠. 선생님, 이 구절을 빼시든가 아니면 좀 이해하는 쪽으로 달리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저 같으면 고쳐줬겠죠. 근데 송시열은 아까 여러분이 보신 글에서 보시다시피 성격이 있잖아요. 너는 왜 지금에 와서 빠른 말을 하는가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분명히 못 쓰겠다고 했고 내가 쓴 대로 가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글을 고쳐라? 내가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이 글을 쓴 거냐? 생각이 있어서 내가 더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참고 쓴 것인데 이걸 고쳐라? 빼라?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증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의 원수다. 너는 더 이상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을 줄이야. 이제부터는 선생이고 뭐고 없다. 너하고 나는 끝이야, 끝.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의절을 선언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꼴이 참 말씀이 아니게 됐다. 나는 선생님 편.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들이라도 당연히 그렇지. 나는 그 아들 편. 이렇게 해서 서인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송시열 편과 윤증 편으로 쫙 갈린 거예요. 선생님 편을 노론이라고 하고 제자 편을 소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윤증이 보세요. 아버지를 비판한 그 아픔을 뼈에 새겼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윤증의 글도 다 많이 읽어보고 송시열의 글도 많이 읽어보니까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송시열처럼 그렇게 막 격정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플랜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송시열은 그런 플랜을 짜기를 좋아하고 그런 플랜을 글에 다 노출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송시열의 문집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윤증의 문집은 아무리 읽어봐도 윤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점잖하죠.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송시열은 그걸 다 노출시켰으니까 참 끔찍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솔직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송시열은 이제 그 윤씨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윤씨들이 문제 악독한 주장으로 정도를 해치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누구도 공격할 수 있다. 반드시 성현이라야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기 제자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부가 윤중보다 부족하지만, 윤성거보다 부족하지만 이놈들은 근본이 잘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가서 물어뜯어라, 이렇게. 물어라 슉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자들 간의 싸움은 사실은 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중국의 송나라 때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희와 주희의 친구이자 생각이 달랐던 육상산이라고 하는, 육구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쟁인데, 그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육상산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호가상산이죠. 둘 다 유심론인데 주관성을 강조했고, 주희는 객관성을 강조했어요. 성리학은 객관주의예요, 사실은. 양명학은 주관주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화가 날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막 못할 욕을 다 했어요. 그게 문자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끝까지 우정을 유지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송나라 조정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는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사문난적이 되고 맞아 죽고 귀양 가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기는커녕 주자가 육상산을 그렇게 호되게 막 오랑캐라고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제자들이 세미나를 할 적에 육상산을 모셔다가, 강사로 모셔다가 강의도 하게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또 그 육상산이 자기보다 먼저 사망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죽은 거죠. 그 돌아가셨을 때는 자기 제자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서 조문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애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송시열도 이런 일을 알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실천하기는커녕 피바람을 불러왔죠. 그 윤증이 앞에 나왔던 윤유하고 당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송시열과의 차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연합이 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송시열과 노론은 더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끼어든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분이 바로 박세당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박세당이라고 하는 분은 송시열보다도 나이가 22살이나 연하니까 아들뻘이죠. 아들뻘. 그런데 박세당과는 또 어떤 문제가 걸렸냐면은 이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경석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을 하고 송파에 가면은 삼전도라고 하는 데다가 비석을 세우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한문으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 누가 쓸 것인가? 아무도 그 글을 쓰고 싶지 않은 글이죠. 청태종이 우리나라에서 항복을 받은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요. 누군가는 써야 됐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이경석이라고 하는 정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경석이 죽고 난 다음에 영의정까지 지낸 분이에요. 큰 학자였어요. 아주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추구한 학자였어요. 자손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자기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비석을 세워서 비문을 누가 써야 되는데 비문을 써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박세당이 썼어요. 박세당이 그 비문에서 이경석을 두둔하는 글을 썼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오래오래 사는 송시열이 그 글을 읽고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송시열이 보기에는 자기가 이경석의 처지라면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는 거예요. 칼을 입에 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썼기 때문에 이놈은 아니라는 거죠. 이 도덕성 시비입니다.
그런데 박세당이 보기에는 그런 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써야 되는 거죠. 그 글을 쓴 사람이 결코 나라를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다. 박세당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세당은 아까 앞에 우리가 봤던 예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예속 논쟁을 부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지를 모르겠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시끄럽게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를 하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박세당이 말을 하죠. 이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대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이분은 성리학자이지만 성리학을 비판해요. 그래서 중용뿐만 아니라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주자가 줄을 붙인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많다 해가지고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17세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굉장한 학자죠. 개성이 정말, 그러니까 목이 뭐 10개가 있어도 부족할 텐데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소신껏 비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자와 장자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건 다 이단의 책이고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거기 주석까지 붙여가서 이것도 다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박세당이 가장 깨인 사람이죠. 가장 시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넓고 자율적이고 개성적이고 좋은 학자죠. 그런데 이게 또 송시열이 보기에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사문난적이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에 보시는 분이 이 네모난 턱을 가진 박세당입니다. 뭐 박세당 비판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세당도 결국은 사문난적으로 몰려가지고 귀향을 가고 귀향을 가서 귀향에서는 풀려왔지만 또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고생이 심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정제두라고는 양명학자가 또 사문난적으로 몰리는데 그런데 이제 차이는 있어요. 정제두가 공격을 받을 때는 이미 송시열은 사약을 마시고 죽은 다음이고요. 송시열의 제자들이 정제두를 공격한 것인데 왕도 이미 더 이상 숙종이 아니라 영조로 바뀌었어요. 근데 숙종이나 영조나 정조는 대학자였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왕들 중에는 학문적 이해가 굉장히 깊었던 왕들이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것보다는 여럿입니다. 세종, 그렇죠. 태종도 상당한 학문이 있었죠. 세조도 상당한 학문이 있었죠. 성종도 상당한 학문이 있었죠. 중종도 상당한 학문이 있었죠. 선조도 대단한 학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숙종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30명이 안 되는 조선의 왕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아주 탁월한 학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중국의 황제들 중에는 그런 학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는 3분의 1은 그런 학자였다. 그런데 이제 영조는 방향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숙종 이제 정제두가 61세 때 공격을 받는데 정제두는 강화도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숙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왕이 되면서 노론들이 다시 이제 노론들이 다시 정제두를 공격하죠. 공격하는데 영조는 거꾸로 나가요. 그러니까 영조는 정치적으로는 노론을 끌어들이고 노론을 알고 오직 노론만을 위해서 벼슬을 마련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조는.
그러나 한 사람의 학자를 사문난적으로 몰아세우는 노론의 태도에 대해서 영조는 반대해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1726년에 노론이 정제도를 사문난적으로 그냥 왕왕왕왕왕 짖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영조는 정제도를 의정부 우참찬, 그러니까 의정부의 대신 자리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나는 정제도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화도에서 정제도는 몇 살까지 살아요? 88세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한 세상을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고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숙종은 당쟁의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는 많은 당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당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종이 그러면 이익을 받느냐? 이익을 못 받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가 불안정해졌죠. 그때 숙종이나 대신들은 성리학적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의 죽이기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조는 숙종이 영조의 아버지죠. 영조는 그 게임을 다 들여다본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영조는 이렇게 본 거죠. 아버지가 사문난적의 시비를 통해서 얻은 건 없었다. 정치가 꼬이기만 하고 당쟁이 고지화됐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영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제한적이긴 했지만 탕평책을 시행했던 거죠. 그리고 영조는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점이 이제 역사의 저는 진척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왕인데 조선의 왕으로서 성리학을 북돋워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지만 학자들의 싸움에 내가 절대로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학자들의 학문적인 논쟁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하는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영조 이후로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영조 이후로는 사문난적의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문난적이라는 공격은 사람들이 계속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공격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17세기에 숙종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수업료를 냈잖아요. 사문난적 시비로 인해서 남인의 거두가 죽고 노론의 거두가 죽고 소론의 거두들이 그야말로 그 구사일생을 하고 하는 그런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영조는 단호하게 이것은 국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의미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왕이 발을 뺍니다. 학문적 논쟁에서 물러난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영조의 굉장히 좋은 점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강의를 마감하는 마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용 2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용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성실해야 우리가 본성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다 양쪽에 성실이 나오네요. 성실하면 밝아지고 밝으면 성실해지는 것이다. 정성을 다하면 밝아지는 것. 그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다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밝아지도록 하는 정성.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정성스러우면 밝게 된다. 밝게 하는 것이 바로
정성스러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용에서는 가장 중시한 것이 저는 정성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